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자 최탄소입니다. 네, 저 3주 만에 회사 출근한 김나연입니다. 한스쌤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네, 저는 지금 집에서 다시 요리의 즐거움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양파 써셨다고. 네, 양파도 썰고 오랜만에 파도 다듬고 네. 지금 요리 좀 하면서 집에서 이제 소소한 취미생활을 하나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면서 녹음 중이라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좀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도 저희 청취자분들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시첼님이 팟빵에서 만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님께서도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한스쌤 저희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실까요? 우면동 날다람쥐님께서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할 때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은 네. 그냥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활용을 하거나 ESS라든지 그런 아니면 재사용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재생가능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죠. 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지석쌤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붓바살바에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지훈님께서 팟빵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애플 팟캐스트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잔잔하게 시작하는 도입 배경음악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전체적인 구성도 좋아졌다고 저희 개편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유튜브에서 건우삼촌TV님께서 지난번 방송이었죠? 제로 웨이스트 관련해서 제로 웨이스트 저도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확대하고 있어요. 좋은 콘텐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감사합니다. 정말 제로 웨이스트 많은 관심 받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희 GP지기 초대석 첫 방송이었죠.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방송인데 얼른 방송 광고 듣고 오늘의 게스트들 또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셨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 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지금 방송일인 11일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 2심 재판일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정말 장안의 화제였죠. 저희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다시 한번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의 김석연 변호사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붓바 살바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GP지기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린피스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석연이라고 합니다. 해바라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인사를 재미없게 하시네요. 근데 프로 방송인이셨다고 그래서 오늘이 복귀 방송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신고리 5,6호기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죠. 이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전 8시 38분에 월성 원전 2호기가 그리고 9시 18분에는 3호기가 정지되는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선에 앞서가지고 제9호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부산과 울산에 있었던 원전 4기가 정지된 지 4일 만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본부는 이게 태풍에 의한 배전선 문제로 추정이 된다고 하면서 외부 누출은 없는 것. 네, 이렇게 방사능의 말씀을 외부 해주셨거든요. 누출이 없는 것 네. 같다고 발표를 했죠. 이게 사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태풍의 강도 그리고 빈도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실 10월 초까지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10월 말까지 이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강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이렇게 원전 정지에 따른 방사능 누출 이런 걸 걱정을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입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태풍 마이 사고로 인해서 9월 3일 0시 밤입니다. 밤 거의 이제 새벽 1시 정도부터 네. 새벽 3시 정도 사이에 2시간 사이에 원전 사실 6기 전체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네. 고리 핵발전소에 있는 폐쇄된 고리 1호기에서도 그 소외 전원이라고 해서 외부 전원이 이제 끊어져서 비상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고 나머지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그리고 신고리 1호기, 2호기에 다 문제가 생겨서 가동 중인 원전이 사실 핵발전소가 4개가 정지가 됐고 나머지 고리 1호기하고 고리 2호기도 사실 가동 중이었다면 정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6개가 다 문제가 생기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생긴 거고요. 핵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지만 외부에서 전원이 이제 공급되지 않으면 핵발전소는 이제 굉장히 뜨거운 핵 연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식혀야 되거든요. 네네. 그 냉각수 공급을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후쿠시마 사고 같이 멜트다운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찔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말씀하신 대로 9월 7일 날 월성 2, 3호기에 또 터빈 발전기가 정지되는 사고가 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아직 조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우리가 한수원이라고 하는데 한수원이 발표하기로는 아마도 그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서 그 염분이 바닷물이 전력계통에 침범을 해서 그 소금기 때문에 전력계통이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네네. 저는 굉장히 납득이 안 가고요. 왜냐하면 원래 핵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늘 바닷바람 맞으면서 있는데 네. 이런 소금기 때문에 원전이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지어진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냉각수 때문에 그렇게 바닷가에 주로 원전을 그렇습니다. 많이 건설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또 염분 때문에 또 이번에 가동이 멈췄다라고 하면은 약간 되게 모순적인 모순되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바닷가에 있는 원래 군 통신 시설이라든지 네. 군사 관련 장비도 그 원래 우리 자동차도 바닷가에 휴가 갔다 오면은 소금기 때문에 부식될 수 있다고 해서 그쵸. 하부 세차를 원래 꼼꼼히 하거든요. 소금기가 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닷가 차량들은 중고차도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바닷가 염분으로 인해서 원전이 더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방수 시설이라든지 방염 시설을 잘 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놨다는 얘기인가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아하고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했는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물어보신 취지대로 그러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원전 사고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다가오는 태풍 노을도 네. 피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알 수 없는 거고 굉장히 지금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속도가 높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이런 원전 같은 시설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위기로 인해서 핵발전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되게 걱정을 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원전이 지어져 있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더욱더 좀 불안감이 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신고리 569기 2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사실 1심에서 사정 판결이 났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이게 재판부도 신고리 569기 건설 허가에 위법성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 그래서 2심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PD로 있으면서 김영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정말 많이 듣고 못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까먹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3줄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변호사님이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네, 잘 네.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잘 공부를 네. 했는지 점검. 별점 매겨주시면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신고리 569기가 지어져서 안 되는 이유 3가지. 첫 번째가 핵발전소 부진의 인구 밀도가 높다. 두 번째, 활성 단층이 있어서 지진 발생 위험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안전 기준으로 건설 중이다. 세 번째,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나 주민 의견 수렴 누락 등 절차상 심각한 위법 사항이 있다. 맞나요?
너무나 아주 핵심적인 거를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 별점을 5개 다 드리겠습니다. 와. 와 박수. 굉장히 숨기고 있었었는데 되게 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받은 얘기고 네. 그냥 핵심적인 얘기를 쉽게 잘 전달하셔서 네. 훌륭한 학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원전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학생이죠.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 이후에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사실 녹음일 기준으로 이틀 후면은 이제 2심 재판이잖아요. 어떻게 좀 지내고 계셨는지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준비 서면을 네. 2개를 지금 제출을 했고요. 이진한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이분이 그 용역을 그 원안이나 네. 또는 이제 한수원으로부터 이제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성명을 구하는 그런 신청을 좀 했는데 그 준비 서면에서 주로 얘기한 내용들은 이 원전에서 이제 지진을 다룰 때 네. 안전정지 지진을 이제 산정을 해서 그 안전정지 지진을 기준으로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전정지 지진을 산정을 하려면 이 활동성 단층이라는 것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역사지진이라는 거하고를 가지고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활동성 단층이라는 거를 가지고 산정하는 안전정지 지진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단층이 활동성 단층이냐 아니냐 이거를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완을 좀 했고 그 균등화 발전 원가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발전 시설이 건설로부터 해체까지 그다음에 사고 비용이나 또는 탄소 비용 같은 그런 그 사회적 비용까지도 감안해서 이 발전 시설의 전반적인 비용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평가를 한 균등화 발전 원가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네. 태양광이나 풍력이 원전의 발전 원가에 비해서 훨씬 싼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2030년이 되면 한 3메가와트 규모의 네. 그 대규모 태양광은 원전보다 균등화 발전 원가가 싸진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원전을 이제 건설하다가 네. 거의 뭐 다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원전들을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건설을 취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569기처럼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에도 네. 그 위법하다고 하면은 그 안전성 문제 그 외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은 비용이 더 추가가 되고 그러면은 경제성이 이제 없어지니까 뭐 취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지금 뭐 한 100건 가까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냈습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쉽게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면 변사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신고리 오르코기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 불법이라는 거를 법률적으로 판사님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것을 취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들을 네. 판사님을 납득시키는 그런 거를 또 많이 써서 내는데 증거도 내고 그래서 앞부분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원전의 지진 관련 안전성과 관련해서 네. 이게 여기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원전 부지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살피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은 저희는 이제 안 지켰다고 보는 거고 그중에 이제 활동성 단층이라고 하는 이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이라는 거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안 지켰다 이걸 저희가 굉장히 맹렬히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굉장히 자세히 써서 냈고 또 하나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인간이 기록상 남아있는 기록이 이제 역사 지진이라는 건데 네. 뭐 조선시대에 이런 지진이 있었다 이런 식인 거죠. 사람이 몇 명 죽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나이가 45억 6,700만 년이잖아요. 네네. 45억 년의 스케일에서 봤을 때 인간의 그 살고 있는 삶은 굉장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증거를 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진환 교수라는 분은 네. 원심 우리 소송의 1심에서 재판부가 그분의 보고서를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이진환 교수라는 분의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수원이나 또 피고인 그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만약에 용역을 많이 받은 분이면 한수원과 원안위의 이익에 충실하다면 네. 독립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의 어떤 용역을 맡은 부분을 보자. 그런 거를 재판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해외 건설 취소 사례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심 재판부가 사실은 이 사건을 취소했어야 하거든요. 네. 신고리 오르코기 허가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취소를 안 한 게 사정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정을 봐줘서 취소를 안 한 게 사정 판결이거든요. 네. 근데 재판부가 뭘 들었냐면은 이걸 만약에 취소를 했다가 새로 지으려면 1조 원 이상의 돈이 든다. 그건 굉장히 부담이지 않냐. 이걸 판결문에 써놨어요. 네, 뭐 지역 경제랑 이제 그 관련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아주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어머나 판결문을 저렇게 잘 아시다니 훌륭하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산업계라든지 지역의 경제라든지 이런 손실을 생각해서 네. 이게 위법하지만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이제 취소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린피스에서도 도와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을 리서치를. 해외 원전 중에서 특히 미국 원전 중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 40기가 넘는 원전이 네. 건설하거나 건설 중에 취소된 사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칼카르 원전이라는 거는 100% 다 지었는데도 취소를 하고 지금은 그 분더란트라고 영어로 원더랜드의 뜻인데 네. 놀이동산이 됐어요. 그래서 수조 원의 돈을 들이고도 취소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다. 네. 법원이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서 취소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례를 많이 냈습니다. 아, 두 분께서 사정 판결이라는 제도가 그걸 운영하는 나라가 네. 이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 이렇게 소수인데, 근데 이제 이 사정 판결 제도는 보통 행정 사건에서 네. 그 적용하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쨌든 행정 처분이나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위법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제 취소를 네.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 제도를 운용을 하는 나라가 아주 소수라는 점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원전 같은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무슨 뭐 다른 경제적인 그런 사정을 들어서 취소를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경제적인 피해를 생각해서 뭐 이걸 취소를 안 한다는 게 안전 문제가 되게 크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죠. 거기에 또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이 정말 안전 불감증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수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활동성 단층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걸 조사한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 결과도 사실 신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이 또 경주 지진 4주년이잖아요. 경주 지진이 규모 5.8, 우리나라가 지진 관측을 이제 시작한 이래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그 TNT 폭탄이 50만 톤 이게 한 번에 폭발한 위력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일부 통신이 마비되고 부산 지역의 지하철은 가동이 정지됐고 또 월성원전 1호기에서 4호기까지가 또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진앙지로부터 28km 거리에 월성원전 1, 4호기 그리고 신월성원전 1, 2호기 총 이제 원전 6기가 위치해 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특히 경주 시민분들의 이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경주 지진에 특별하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경주 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원전 외에도 중저준위 네.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그 영구 처분장이 있고요. 방패장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원전 부지에 원전 시설과 약간 독립적인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용 후 해결료가 저장이 돼 있고 네. 그래서 경주 지역은 지진이 났을 때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의 대량 누출 사고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의 역사 지진을 살펴보면 네. 기상청이 발간한 우리나라 그 역사 지진 그 목록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한 15개 정도가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또 한 5건 정도가 경주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 지역이 큰 지진이 과거에 자주 발생했던 곳이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지진 위험 지역이라는 특성이 이제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학자들이 대략 600년 내외 정도가 네. 지진의 활성기였다가 휴지기였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한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조선시대에 한 15 내지 17세기 정도가 지진 활성기였어요. 네. 그 지금 이제 21세기부터 지금 현 세기부터 다음 2세기까지가 네. 이제 지진 활성기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경주 지진이 결국은 그런 지진 활성기가 이제 시작되는 네. 하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고, 아, 지금 그런 면에서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네네. 이런 그 지진으로 인한 그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들 만난다 그래가지고 나 좀 찾아봤는데, 특히 경주 지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해공왕 시절에 경도라고 경주의 옛 지명인데, 경도에 지진이 나가지고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지진이 오늘날로 따져봤을 때 규모 한 6.7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진이고,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경주 지역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지진은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지진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망자 100명이라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아파트처럼 몰려 살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옛날 집들은 다 일찍. 높은 건물이 없고, 네. 근데 1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당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6.7에서 또 7.3도, 예, 예. 정말 크네요. 규모 6.0에서 7.0 사이에는 32배의 힘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고 네. 하기 때문에, 문제는 지진은 한 번 났던 곳에서 다시 나게 되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거기가 단층이라고 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주는 또 양산 단층이라고 해서 네. 양산 단층대와 관련한, 또는 그 가지 단층이거나, 그래서 그 부근에 또 단층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위험을 알아야만 또 대비가 되니까요. 어쨌든 경주나 울산이나 포항 이런 지역으로는 앞으로도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든지. 학자들도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일본은 구레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막 속해 있고, 네. 그래가지고 지진이라든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까 지진의 안전지대다? 네, 뭐 이런 지진 느낌이? 안전지대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그 부분은 이제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지진에 이제 안전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혹시 얘기를 한다면은, 원전이 설치된 국가들 중에 지진 위험이 큰 순위로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위험이 큰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일본에서 결국은 지진으로 인해서 네. 후쿠시마 사고 같은 그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이 과거에는 자기들은 기술적으로 선진국이라서 이런 사고가 절대로 안 난다.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도 네. 자기들은 뭐 원자로 노용이 다르기 때문에 음.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안전 신화 이런 걸 네. 구축을 해왔다가 후쿠시마 사고로 한꺼번에 이제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분명히 아니고, 네. 지진 위험도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우리나라가 높은 그런 나라라는 걸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그리고- 지진은 상대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2011년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가 9.0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지진으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땅 밑에 어떤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특히, 원래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네. 지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한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제 활동성 단층이라는 개념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양산 단층, 뭐 가지 단층, 이런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도록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원전을 지어요. 지을 때 이 원전에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이 원전은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설계가. 그럼 어느 정도의 지진에 대해서 견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네. 이 집이 비를 100mm까지 견디게 지을 것인가 아니면 400mm 비에도 침수가 안 되도록 지을 것인가 네. 이런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전도 규모 5.0의 지진을 견디게 지을 것인가 7.0의 지진을 견디게 지을 것인가 이걸로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들의 두께가 달라지고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혼집을 차려도 인테리어를 어느 소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너무나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억 원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고 그러면 지진이라는 거는 지금 나지 않았는데 이 지진을 어떻게 예측을 하지? 뭘 기준으로 하지 하는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땅속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날 수 있는 지진이 최대 어느 정도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사실 땅속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 발생했던 지진을 가지고 여기서 날 수 있는 최대 지진이 얼마인지 예측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땅속에 있는 단층 비지라고 하는 지진의 흔적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으로 아까 전에 이제 신라시대 때 해공황 때 지진이 나서 사람이 100명 죽었으면 이건 예를 들어서 규모 7.3의 지진이 최대 났던 거라고 추측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단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중에 갈라진 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각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안반이거든요. 네. 이제 한 몇십 킬로 내려가면 바로 다. 거기가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그러면 지진이라는 게 거기에 일종의 그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응력이라고 네. 하는. 그 얘가 축적이 돼서 뭐 약간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고 뭐 이렇게 서로 약간 맞물리면서 막 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체에 축적된 에너지를 탄성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탄성 에너지가 거기에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모아왔던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진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그 무슨 자 같은 거 네.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딱 이렇게 갖다 대고 하면 딱 때려본 딱 선생님, 때리잖아요. 주로 네. 선생님들이 그런 근데- 야만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응력이 손으로 구부린 힘이 휘었다가. 축적하는 네. 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이 축적될수록 세게 이제. 그쵸.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두께가 한 뭐 2cm쯤 되는 자다. 네. 그게 구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런 단층이 아닌 곳은 그 두께가 두꺼운 자처럼 네. 에너지를 축적을 못한다면 단층은 구부러지는 자처럼 그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판 경계는 네. 그 섭입 현상이라고 해서 해양판이 이제 태평양 판인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한 지하 한 300km에서 700km 밑으로다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응력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주변에 바로 판의 이동에 의한 섭입 현상에 의해서 대규모의 응력이 발생하지만 이제 판 내부에서는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오다가. 그러니까 판 내부에서는 주로 쌓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기존에 지진이 났던 곳에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다가 그런 그 틈이 생긴 곳 뭐 이런 비슷한 데에 그 약한 취약 부위에 네. 그 응력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고 나서도 또 응력이 거기에 취약지에 되니까 거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판 내부의 경계는 났던 데서 또 나는 거예요. 단층이 대부분이. 예, 새로 단층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요. 진짜 프로 방송인답게 오늘 복귀 방송처럼 진짜 너무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지진이 판 경계 사이에서 이렇게 탄성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현상인 거잖아요. 네. 그럼 혹시 지진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원전 사고가 위험한 경우가 있었었나요?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후쿠시마 사고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게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 180km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진 규모가 제가 기억하기로 5.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바다에서는 9.0 정도였지만 이제 180km로 오면서 상쇄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원전 근처에 송전탑이나 배관들이 다 끊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일본의 그 니카타현의 그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규모 6.8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훨씬 낮은 지진이었지만 동일본 대지진에 비해서 그런데도 원전이 상당한 피해를 봐서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까지는 아니었지만 원전이 다 수독되는 그런 정도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국의 중부 지방에 그 노스 안나라는 그 원전 부지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경주 지진처럼 규모 5.8의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내진 설계를 낮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 0.3G로 이제 예를 들어서 신형 원전들은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네. 예를 들어서 0.12G 어. 수준으로 낮게 지진이 안 난다고 보고 네. 근데 갑자기 규모 5.8의 지진이 났고 그거로 약간 시설물들이 약간 손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그 지진을 겪고 나서 바로 0.5G로 상향을 했어요. 네. 그 내진 설계 기준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유럽 중에서 지진이 그나마 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이탈리아예요. 네. 이탈리아가 이제 원전을 이제 건설할 건지 말 건지 거기는 지진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논란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물론 문화나 관광도 있겠지만 이탈리아가 국민투표를 그래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다수가 원전은 짓지 말자고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제 지진이 안 나는 데다가 짓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지진 그 위험이 높은 나라인데 자기들은 기술로 다 해결해 이렇게 이제 해다가 지금 그런 거 당한 거고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그 위험이 큰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진 관련한 그 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높였어요.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였고 그런 안전 강화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일본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지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되게 강화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지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한 것이 있나요? 이제 신고리 오류코기 같은 경우에도 네. 지진에 대한 그 내진 설계 기준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정부가 발표는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체 원전의 모든 설비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뭐 안전과 관련된 개통이라든지 일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그 고리원전 6기 가동 정지 사건에서 보다시피 원전의 사고라는 거는 원전 내부의 시설의 흠결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송전탑이 다 무너지면 외부 전원이 끊기고 만에 하나 비상 디젤 발전기가 안 돌아가면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송전 설비 같은 부분은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죠, 변호사님? 송전 설비는 네. 그 원전의 그 강화된 뭐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 산업 표준에 따른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진 횟수와 규모가 좀 해를 거듭하며 강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198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국내 원전 반경 70km 이내에서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횟수가 무려 290회로 집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일본은 이제 1G까지 내진 설계를 높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에 지어진 원전은 0.2G 정도 그리고 새로 짓는 원전은 0.3G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신고리 오류코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신형 원전들은 지금 0.3G 네. 그리고 그 신형이 아니라 그 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원전은 0.2G로 돼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0.2G를 0.3G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로 같은 경우에 0.3G로 네.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0.5G까지도 이제 올리는 걸 고려해 보겠다는 정도만 하고 있지 지금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경주 지진 위험성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주가 이제 과거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그 지진 피해가 있었던 지역인데 경주에 있는 월성 1, 2, 3, 4호기는 지금 1호기는 조기 폐로가 되었지만 네. 2, 3, 4호기 가동 운영 중인데 그 월성 2, 3, 4호기는 국내 다른 원전과 달리 원자로가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누워 있는 원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4m 길이의 어떤 압력관이라고 해서 말이 어려운데 하여튼 원자로가 옆으로 누워 있는 형태인데 이런 원자로가 380개가 옆으로 누워 있거든요. 그 작은 원자로인데 그래서 이게 4m짜리고 길게 무거운 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다 보니까 지진에 더 취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0.3G로 강화하려면 압력관을 다 갈아야 되는데 그 돈이 이제 뭐 한 거의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도 한 7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내진 설계를 얼마나 강화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성 2, 3, 4, 5기 같은 경우는 원자로 자체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이 지금 1G까지 네. 내진 설계를 강화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그 기준치보다도 막 더 높게 네. 해서 이제 재가동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로 비교를 해보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일본이 지진 위험이 좀 더 이제 심한 건 사실이지만 대신에 일본은 그 원전 주변에 대규모 인구나 이런 것들이 없는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러니까 소도시나 소규모 인구들이 주로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대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원전의 안전성 수준이 그 사고가 났을 때 미칠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높아져야 되거든요. 네. 비례적으로 안전성이.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 수준으로 내진 설계를 해야만 네. 그 주변의 그런 피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맞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님들이 오늘 경주 지진과 우리나라 지금 신고리 5, 6호기 내진 설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이 신고리 원전 건설 취소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방송이 되는 오늘 9월 11일 재판이 열리고 저희가 이제 재판 직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이진환 교수의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네. 이진환 교수의 연구 영역 과제 또 맡았던 위원 내력 이런 거를 성명을 구하는 성명이라는 거는 자료나 이런 증거를 좀 내달라라고 하는 재판부에 요청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주장이나 입증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심 판결만 가지고도 저희는 2심에서 그대로 다시 보더라도 재판부가 보시더라도 사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2심에 와서 더 추가로 열심히 했고요. 또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원전이 꼭 없어도 된다.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균등화 발전 단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원전이 위험한 건 알지만 납득하는 이유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결코 싸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자료들도 많이 냈고 해서 네. 재판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끝나지는 않을 거고 제가 보기에 한두 번 정도 더 열릴 거고 그 마지막 재판은 이게 워낙 방대한 재판이거든요. 네. 위법 사유만 해도 뭐 14가지나 되고 하나하나가 되게 무거운 쟁점들이고 자료도 너무 많고 김석연 변호사님이 오늘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지진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박학다식하신 책을 엄청나게 저희가 많이 공부를 했고 자료도 수만 페이지의 논문과 자료들을 다 읽었고 또 재판 준비 과정에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달달달 이제 외우는 정도가 됐는데 네. 참 고통스럽고 지난한 세월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린피스와 우리 시민들이 큰 힘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2심 재판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PPT라고 하죠. 슬라이드를 띄워서 이게 왜냐면 지도나 그림이나 어쨌든 사진을 봐야만 설명이 더 쉬운 것들이 많아서 네. 이걸 띄워놓고 판사님한테 구두로 설명하는 걸 해요. 1심 때도 했었는데 2심 때도 저희가 할 거고요. 원고와 피고 또 한수원이 이제 참가인인데 세 쪽이 다 할 거고 그러면 2심 선고가 나겠죠. 그리고 어느 쪽이 이기든지 또 대법원으로 갈 사건이어서 대법원으로 갔을 때 저는 이제 공개 변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새만금 소송 때 처음으로 그때 대법관 13명 앞에서 공개 변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걸 하고 났더니 이제 재판이 그다음부터 안 무서워진 경험이 그때 저 아주 어린 변호사였는데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 13명이 딱 보고 있는데 밑에서 하려고 하니까 정말 쩔어가지고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에 가서 이제는 이제 공개 변론을 전원합의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판 2심 재판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재판을 제외하고 한두 번이면 끝날 재판이고 마지막 네. 재판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할 건데 이 재판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들께서는 직접 오시면 공부도 되고
정말 유익한 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사실 제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신고리 오류코기 소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면 이제 직접 재판에 좀 참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그리고 경주 지진 4주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 진짜 피땀 눈물이 섞인 이야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지진에 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원전의 안전을 지금 위협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지진이고요. 네. 일단 지진이 오면은 원전이 자동으로 제어봉이 내려와서 이제 가동을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전은 화력발전소하고 달리 네. 그 가동이 중지가 돼도 그 위험을 계속 안고 가는데 왜 그러냐면 핵분열은 멈추지만 이미 핵분열한 상태에 있는 아주 많은 방사능 물질들이 계속 붕괴를 일으키면서 네. 열을 계속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냉각을 안 시키면 이제 노심용융 그리고 노심용융 다음에 이제 멜트 스루라고 해서 원자로를 녹이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상태에서 경락 건물 밖을 손상을 시켜요. 엄청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또 수소 폭발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원전 중대 사고가 일어나면 지금 우리나라 울산이나 부산 같은데 네. 고리나 신고리 이런 그 원전에서 만약 중대 사고가 일어난다면 몇 천조의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거의 국가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수준의 이제 위기를 말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지진이 지금 왔을 때 대비가 예를 들어서 냉각을 위해서는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지진은 그 송전솔로를 파괴를 같이 합니다. 큰 그쵸. 지진이 왔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기 공급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비상 디젤 발전기 같은 거로다가 의존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한 9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비상 디젤 발전기 고장도 좀 잘 나고 안전성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신고리 오르코이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표준 설계 승인을 받은 모델은 한 호기당 4대를 설치하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신고리 오르코이는 한 호기당 2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안전 기준이 부족한 데다가 과연 그 송전솔로 파괴가 됐을 때 복구가 될 수 있느냐. 후쿠시마 때 복구를 못한 거예요, 송전솔로를. 그리고 일본이 이제 제어 시설도 다 파괴가 돼서 네. 아무 그 손도 못 쓰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제2제어실을 지어요. 네. 그거 짓는 데 한 5천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제2제어실도 우리나라도 냉각이 가능한 제어실도 지어야 되고 비상 디젤 발전기도 한 호기당 2기가 아니라 최대 4대까지 늘려야 되고 이런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역사 지진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준 설계로다가 0.3G다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설치해놓고 지금 건설하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나기를 바라면서 요행을 바라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태도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약간 기도 메타네요. 안 나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버티면서 네,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탈원전이나 탈핵이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은 참 인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관심이 없는데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들끓었던 이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지금 관심이 떨어진 지금 그만큼 안전해졌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정부나 규제기관이 이런 원전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잘 한다면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거기에 맡기고 우리가 관심이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규제기관인 정부하고 사업자인 한수원하고 사실상 같은 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제가 재판을 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감시할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시민이고 당장의 나의 이해관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모두의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피스의 이런 활동들이 너무 소중한 거고 저희는 사실 정말 어떤 경제적 지원 없이 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저희들 힘으로 소송을 했어요. 네. 그린피스가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원과 응원과 관심이 너무나 더 절실하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날 걸 알았더라면 후쿠시마 주민이나 일본 시민들이 어떻게 탈핵 활동을 지지했겠나 이런 심정으로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항상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원전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싸고 안전한 발전소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데 네. 이제 더 이상 싸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원전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균등화 발전 단가 얘기였어요. 2030년이면 이제 원전보다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단가가 훨씬 저렴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답은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문제죠. 신고리 569기 소송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정말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김영희 그리고 김석연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